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소재 개발과 활용 이 부분의 핵심적인 개념들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굳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은 선생님이 몰라도 된다고 표시를 해 가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명의 발달 이쪽은 한국사에서 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문제로서 출제될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알아야 되는데요. 기존 소재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나 화학결합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단점을 보완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철의 장점이 뭐죠? 철의 장점은 단단하고 광택이 나고 전기가 잘 흐르고 이런 것들일 텐데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녹이 잘 슬고 무겁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녹이 잘 쓰는 철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단단함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신소재를 최근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테인리스 같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신소재란 기존 소재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또는 화학결합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단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재료에는 없는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든 물질을 신소재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신소재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반도체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 오른쪽에 물질을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류가 잘 흐르냐 안 흐르냐 적당히 흐르냐 이런 걸로 물질을 분류를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들은 도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은 절연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체랑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띠는 걸 우리는 반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도체로 이루어진 것들 저기 배울 거고 여기서 이제 전기 저항이라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이 전기 저항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놓도록 합시다. 중학생 때 배웠겠지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전기 저항이 뭐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높으면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그렇죠. 저항이 높으면 그만큼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낮으면 전류가 잘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체는 전기 저항이 낮겠죠. 작아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 절연체는 전기 저항이 너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거죠. 이 전기 저항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저항 때문에 열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충돌 같은 걸 한다고 친다면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저항이 높을수록 열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열에너지가 발생한다는 뜻은 결국에 에너지가 손실된다. 에 키포인트를 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4단원 때도 나오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할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원래는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 중에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의 전기 에너지를 주고 싶은데 20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80만 받는 거죠. 이렇게 열 에너지가 발생했다라는 말은 에너지 손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아서 빈칸 잘 채워서 쓰시고 포스트잇에 쓰든가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포스트잇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 반도체라는 걸 선생님이 두 가지 종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순수한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이 순수한 반도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34페이지? 오투 34페이지 정도 보면은
주기율표가 있을 거예요. 그 주기율표에 14족 원소로만 이루어진 게 순수한 반도체입니다. 14족 원소로만 only. 그래서 예를 들면 규소, 저마뇽 이런 것들이 순수한 반도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불순물 반도체는 뭘까요? 말 그대로 14족 이외에 다른 것들이 첨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겠죠. 이 불순물 반도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4족 원소에 13족 원소를 첨가하는 게 있고요. 14족 원소에 15족 원소를 첨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는 P형 반도체, 이거를 N형 반도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통합과학의 성취 기준에 나오진 않아요. 물리학 1 개념이긴 한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선생님이 앞으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것도 설명할 텐데, 이걸 설명 안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여기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순수한 반도체랑 불순물 반도체 두 개로 나눠지고, 이 불순물 반도체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두 종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 대해서 학습을 했으면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 순수한 규소나 저마뇽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지만, 이게 이제 순수한 반도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소량의 원소를 첨가하면 전기 전도성이 크게 증가한다. 소량의 원소를 첨가한다는 게 13족이나 15족을 넣겠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넣으면 전기 전도도가 크게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순수한 반도체랑 불순물 반도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순수한 반도체보다, 그러니까 순수한 것보다는 불순물 반도체가 전기 전도도가 좀 크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만들어진 소자들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물론 유기발광 다이오드도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위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거 다이오드구나, 이거 트랜지스터구나, 이런 식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이오드 위에 선생님이 그림 하나만 더 그릴게요. 다이오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구조가 P형, N형이 잘못했네요. P형, N형이 붙어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특별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정류작용.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류, 직류 이런 것들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시험에도 안 낼 거예요. 그래서 교류, 직류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학 1 또는 물리학 2 올라가면은 그때 배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그래서 다이오드 하면은 무조건 정류작용이 튀어나와야 돼요. 다이오드 정류작용.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몇 개예요? 3개죠. 그쵸?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PNP 또는 뭐 NPN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사실 이 구조도 이 PN 접합이라고 한다는 게 물리학 1에 나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학 2에 나오는 거라서 이 구조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방향성을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PN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이렇게 3개입니다. P에 하나, N에 하나, P에 하나.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도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는 물리학 2에 나올 거고, 원리를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증폭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스위칭 작용을 한다. 증폭작용은 말 그대로 전기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작용은 뭐 여기에 회로가 하나 구성이 되는데 그 회로의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도 있고 안 흐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껐다 켰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스위칭 작용을 한다. 근데 스위칭 작용보다는 증폭 작용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증폭 작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이오드는 정류 작용, 트랜지스터는 증폭 작용.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여기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발광 다이오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초딩 때도 본 적이 있을 텐데 네모나게 한번 그려볼게요. 다이오드가 다리가 이렇게 짝짝이로 있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짝짝이로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대부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방향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던데 항상 여기에 플러스가 연결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 다이오드에는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다이오드에서 배웠죠? 다이오드의 가장 큰 특징? 정류작용입니다. 이 정류작용이라는 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못 흐르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을 연결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조건 플러스를 연결하고 여기에 무조건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얘가 켜지겠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다리를 하나를 길고 하나를 짧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플러스를 연결해야 전류가 흐를 것이다. 반대로 연결하면 안 흐를 것이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얘는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을 하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 초전도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초전도체라는 게 구조화가 좀 안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따로 구조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초전도체는 어떠한 온도 이하에서 진짜 특별한 성질 두 가지를 띠는데요. 그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임계 온도라고 할 겁니다. 임계 온도. 이 임계 온도 이하에서 첫 번째 전기 저항이 0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가진다. 또는 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말 같아서 그냥 쉽게 자석을 밀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선생님이 전기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말은 전력 손실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성질인 거죠. 전력 손실이 없다. 또는 뭐 전류가 굉장히 적은 전압으로도 많이 흐를 수 있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자석을 밀어낸다. 그래서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이걸 보고 우리는 초전도 현상이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초전도 현상. 그 다음에 자석을 밀어낸다. 이걸 보고 우리는 앞으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 현상은 전기 저항이 0, 그러니까 전기적인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자석을 밀어낸다. 마이스너 효과는 자기적인 성질이겠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적인 성질로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적인 성질로는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진짜 굉장히 잘 나오는데 한번 볼게. 이 X축에 있는 거랑 Y축에 있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프가 나온다면은. 그럼 이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전기 저항을 나타낸 그래프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고 왼쪽이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럼 온도가 높을 때는 전기 저항 값이 존재하죠. 이렇게 이 온도일 때는 이만큼의 전기저항, 이 온도일 때는 이만큼의 전기저항 이렇게 존재하는데 내가 온도를 낮춘다면 점점점 낮추다가 딱 어느 순간 되니까 전기 저항이 0인 곳이 존재하게 되네요. 그럼 이 온도가 바로 우리가 아까 배운 임계 온도입니다. 임계 온도. 그래서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나온다면 이 그래프는 거의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건 이제 전기적인 성질을 나타낸 거라면 이거는 자기적인 성질을 나타낸 거겠죠.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놓았을 때 초전도체가 뜨는 현상.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면 되겠네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 못하시죠? 자기장이라는 걸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 중학생 때 잠깐 자석 주위에 자기장 그려진 거 보긴 했겠지만 이런 내용은 선생님이 시험에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뜨는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이게 나온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의 특징과 이용, 특징은 아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다시 말하면 자석을 밀어낸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전력 손실이 없다. 두 번째는 센 전류를 흘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초전도 케이블을 만들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초전도 케이블. 케이블이라는 게 그냥 전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초전도체로 만든 전선. 다시 말하면 전력 손실이 없는 전선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봇대에 달려있는 그 전선을 보게 되면은 고무로 이렇게 쌓여있긴 하겠지만 그 안에 구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리. 구리는 저항이 0이 아닙니다. 전기 저항이 어느 정도 존재하게 되고 그만큼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단 소리겠죠. 하지만 이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하게 되면은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또 유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송전선에는 쓰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센 전류를 흘릴 수 있으므로 자기 공명 영상 장치에 이용된다. 물론 핵융합 장치, 입자가속기 이런 것들도 진짜 한 번씩 출제가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자기 공명 영상 장치랑 전류 세게 흐르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을 할 텐데, 근데 이 MRI라는 게 자기 공명 영상 장치, 말 그대로 자기장으로 영상을 만드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필요한데 이 센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영구자석, 그러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기장을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자석은 쓰지 못해. 왜냐면 주변에서 걸어다니다가 쇠붙이 다 붙으면 안 될 거잖아요. 스위치를 켰을 때만 자기장이 나오는 그런 자석을 쓸 텐데 그런 자석을 보고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할 겁니다. 전류로 이렇게 이거 배웠죠? 중학생 때. 이런 식으로 중학생 때는 이제 쇠못에 에나멜 선을 감아서 건전지 연결해서 클립 붙여보는 그런 실험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걸 보고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면 이렇게 흐르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러니까 내 손가락 이렇게 감아가지고 오른쪽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된다, 여기 S극이 된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센 자기장을 얻으려면은 이 전류가 세게 흘러야 되는데 전선의 저항이 커버리면은 전류가 세게 안 흐르겠죠. 그래서 이 전선을 초전도체로 만듭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전선을 초전도체로 만들어서 센 전류가 흐르게끔, 다시 말하면 센 자기장이 만들어지게끔 이제 구성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 공명 영상 장치에는 이제 초전도체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스너 효과,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자기부상 열차를 운영을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액정에 대해 설명할 텐데요. 이 액정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편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광이 뭐냐면 빛이 여러 방향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90도라고 칩시다. 입체적으로 보이죠? 90도. 근데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고 빛은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럼 이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편광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편광판이 뭐냐면 그 빛들, 여러 방향의 빛들 중에 한 방향의 빛만 통과를 시키는 게 편광판이에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이 방향에 해당하는 빛이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앞에 있는 편광판과 수직 방향의 편광판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면 이 빛은 이 편광판을 통과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때 빛은 나오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여기를 봤을 때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편광의 원리인데요. 액정은 이 가운데에 들어있는 걸 보고 액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편광판이 하나 있고요. 이게 수직이죠. 수직 편광판. 그 다음에 여기는 수평 편광판. 그러니까 이 편광판과 이 편광판은 이제 서로 90도 관계에 있는 거예요. 수직 관계에 있고 빛이 진행을 하는데 그대로 쭉 간다면 여기서 빛이 차단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거 밑에다가 하나만 더 그릴게요. 칸이 없네요. 여기다 그릴까? 좀 급하게 그려서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이 빛만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방향의 빛만 통과를 하게 되는데 액정이 이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빛에 이 빛을 좀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빛을 90도 꺾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정은 여기 가운데에 액정층이 존재해서 빛의 방향을 90도 꺾은 다음에 이 앞에 있는 편광판을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물질을 보고 액정이라고 합니다. 이 액정은 특징이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함께 띠고 있고요.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압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을 보게 되면은 뭐 컴퓨터 화면이나 TV 화면을 보게 되면은 빛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여기 화면을 봐볼게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회색 빛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검은색은 TV에서 검은색 빛을 내는 게 아니고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조절하는 게 액정입니다. 이렇게 LCD, 그러니까 액정 디스플레이는 액정을 이용해 얇게 만든 영상 표시 장치로 이 액정을 이용한, 이 편광판 두 개랑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 장치입니다. 전압을 걸어서 액정 분자의 배열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서 액정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압을 걸면 어떻게 되냐? 전압을 걸면 액정의 유동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액정이 빛의 방향을 못 꺾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꺾이니까 빛이 나오는 건데 못 꺾으면 빛이 못 나오겠죠. 마치 이것처럼 방향이 그냥 안 꺾이고 쭉 일자로 이렇게 가버린다면 여기에 빛이 안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전압이 걸린 경우입니다. 이 그림도 전압이 걸린 경우에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전압이 걸릴 때 전압이 걸렸으니까 빛이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한번 편광된 빛이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서 액정 분자가 빛을 못 꺾어주니까 여기서 바로 빛이 차단돼서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V를 봤을 때 검은색으로 나오는 곳은 액정 분자가 전압이 걸려서 빛을 못 꺾어서 빛이 안 나오는 그런 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전압을 걸지 않으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전압을 걸지 않으면 액정의 유동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빛을 90도 꺾어줘서 빛이 투과를 할 수 있고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뭐 스탑워치 이런 것들도 다 액정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장치거든요. 예를 들면 17C라고 해봅시다. 17C. 그럼 여러분들 스타워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17C. 숫자가 까매 보이죠? 그럼 이 숫자가 있는 부분만 전압이 걸려서 이거죠. 전압이 걸려서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까매 보여서 우리가 숫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배경에서 빛이 나오고 있고 이 숫자들이 빛이 안 나와서 까매서 우리 눈에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 사례로는 뭐 전자계산기의 화면, 그 다음에 온도계 표시창의 화면. 요즘 핸드폰은 이제 LCD를 많이 안 쓰는데 옛날 휴대전화는 LCD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옛날 휴대전화 화면, 그 다음에 카메라 화면 이런 것들은 다 액정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네오디뮴 자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오디뮴 자석은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하여 철 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냥 센 자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해서 자석을 세게 만든 거, 그걸 보고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고, 이용 사례 여러분들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속속 한번 풀어보면은 기존 소재를 구성하는 원소 의 종류나 화학결합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든 물질은 신소재죠. 그 다음에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정기적 성질, 반도체죠. 전력 손실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케이블을 만들겠고, 강한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걸 이용해서 MRI를 찍겠고,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를 이용해서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래 한 문제가 더 있었네요. 이 액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액정은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함께 띠고요. LCD에 이용이 됩니다. 이 LED는 여러분들이 7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발광 다이오드 옆에 이제 괄호축으로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게 LED고 LCD는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신소재가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러렌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텐데 그래핀을 배우기에 앞서서 일단 흑연을 먼저 배웁시다. 흑연은 연필의 재료인데요. 흑연 잘 부서지죠. 연필 심 쓰다 보면 잘 부러지는 걸 경험하셨을 텐데 흑연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의 강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한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평면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게 흑연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과 평면 사이 이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결합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흑연이 부러지는 현상은 여기 판과 판이 부서지는 결합이 판과 판의 결합이 부서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탄소랑 탄소끼리는 엄청나게 강하게 되어 있고요. 판과 판은 좀 약하다. 그 중에서 그 판을 하나 떼온 게 그래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위로 갈게요. 그래서 이 그래핀은 흑연에서 한 판 떼온 거고요. 아까 그 한 판에서는 탄소들이 굉장히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그래핀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핀에서 자주 출제되는 특징은 전기 전도성이 좋다입니다. 좀 돌려 말하면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는 말은 전자 제품에 쓸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얇고 투명하며 유연성이 있어서 휘어질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다시 전자 제품에 쓸 수 있는데요. 얇고 투명해서 어떤 화면으로 쓸 수 있겠어요. 그치? 빛이 투과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유연성이 있어서 휘어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이용이 됩니다. 예시로 이게 거의 99%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이 좋고 유연하고 얇고 투명하다.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는 이 그래핀을 원통 모양으로 말아놓으면 이게 탄소 나노튜브예요. 여러분 책에는 이게 안 적혀져 있을 텐데 이거 한번 적어놓읍시다. 강철보다 강도가 강합니다. 물론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뛰어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지만 탄소 나노튜브는 뭔가 이 특징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탐침 또는 나노핀셋, 나노핀셋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 별표를 칠게요. 나노핀셋은 그 나노 공정을 거칠 때 쓰는 핀셋입니다.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서 이렇게 구조를 바꿀 때, 그럴 때 쓰는 걸 나노핀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러렌도 원래 여기에 견주어서 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출제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옆으로 좀 빠져나왔네요. 구조가 탄소들이 오각형과 육각형 모양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져 있고요. 구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쪽이 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안쪽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운반체 역할이죠. 뭔가 안에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플러렌입니다. 그래서 내부가 비어있고 잘 부서지지 않는다. 그래서 체내 운반체에 쓰인다. 의약 성분의 체내 운반체에 쓰인다. 이 정도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러렌은 다 흑연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흑연이래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이것들도 이제 뭘 모방해서 뭘 개발하였다. 이렇게 짝만 잘 지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독고마리 열매는 딱 보다시피 뭔가 털이 잘 걸릴 것 같죠? 선생님이 막 스웨터를 입고 또는 털옷을 입고 여기를 지나가면은 옷이 다 여기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독고마리 열매를 모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벨크로 테이프 보면 한쪽이 털로 되어 있고 한쪽이 플라스틱 갈고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딱 독고마리 열매를 모방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홍합. 홍합은 바닷가에 살죠. 그쵸?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 사는데 바위에 잘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착제 하면은 수분이 많은 곳에서는 잘 접착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이 홍합은 수분이 많은 바닷가에서도 바위에 잘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방해서 수중 접착제를 개발을 합니다. 홍합은 이제 접착 단백질을 분비해가지고 바위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수중 접착제를 개발을 하죠. 또는 뭐 생체 접착제. 그 다음에 연잎의 표면을 모방한 신소재. 연잎에다가 내가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흡수가 되지 않고 또르르 흘러내립니다. 이걸 이용해서 유리 코팅제 또는 뭐 발수 코팅제, 그 다음에 방수가 되는 옷, 우비나 아니면 고어텍스 같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죠. 세차가 필요 없는 자동차는 세상에 없겠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게코도마뱀의 발바닥을 모방한 신소재. 이 게코도마뱀의 발바닥에는 엄청나게 미세한 나노미터 수준의 돌기들이, 그러니까 섬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유리창이나 이런 미끄러운 곳에서도 잘 붙어 있을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게코 테이프를 개발하였다. 또는 의료용 패치를 개발을 하였다. 게코도마뱀, 게코 테이프. 이것도 이제 어이 게코입니다. 아이 게코가 아니고 영어예요. 그 다음에 거미줄은 우리가 흔히 보는 거미줄은 이렇게 굉장히 얇게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끊어지겠다 싶은데, 이것도 이제 강철이랑 똑같은 밀도의 똑같은 두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강철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축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모방해서 방탄복을 만들어요. 거미줄을 모방해서 방탄복을 만든다. 그 다음에 상어 비늘은 나 있는 모양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게끔 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전신 수영복을 개발을 했고요. 이 모르포나비 딱 봐도 예쁘죠? 이 모르포나비는 일반적인 나비를 잡아보면은 날개에 분진이 있어요. 손으로 잡아보면은 손에 가루가 묻거든요. 그 가루의 색깔이 곧 나비의 색깔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나비들은. 하지만 이 모르포나비는 가루로 색깔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색을 내는 원리가 뭐냐면 빛의 간섭 현상인데, 이건 이제 자세히는 물리학 원 때 배우고 그냥 뭔가 얇은 막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서 보는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가루의 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포나비를 모방해서 염색 없이 빛에 의해 색을 나타내는 모르포텍스 섬유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짝만 지을 수 있으면 여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투명하면서 유연성이 있어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된다. 이게 뭐냐면 그래핀이죠. 그 다음에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문제에서 이것만 쓰고 이것만 쓰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다 해봅시다. 이게 탄소 나노튜브예요. 이게 그래핀이죠. 이게 플러렌입니다. 그래서 그래핀의 구조는 나, 탄소 나노튜브는 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홍합의 족사는 이제 홍합은 잘 붙어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수중 접착제, 상어비늘은 전신 수용복, 그 다음에 거미줄은 방탄복, 이렇게 이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문제풀이 쭉 한번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